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문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바로 만나볼 텐데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진보 계열 후보 단일화 난항에 이어서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도 단일화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진보 진영 후보로는 김석준 전 교육감,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두 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이제 후보 단일화 추진위가 1차 등록 기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는 김석준 전 교육감은 이제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고, 예. 2차 모집 기한이 2월 10일까지도 참여가 불투명하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데 반해서 이제 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로 이제 통합되어서 네. 추진되고 있어서 오히려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당초 출마 선언을 했던 이제 박수종, 박정필, 전영근 예비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바도 있었고요. 예. 어쨌든 이런 높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이었죠. 전영근 예비 후보가 부산 시민의 온전한 지지를 위해서는 보수 계열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하는 통합적 이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단일 후보 선정 보류를 이제 주장을 했고, 결국 중도 보수 후보 통치위에서도 12일까지 잠정 보류를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전영근 후보가 이제 당초에는 단일화 과정 참여라든지 결과를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뭐 예비 후보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불참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예. 이런 이유로 제3위 후보가 만약에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든지 또 최윤홍 지금 현 부교육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독자 출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진보 계열은 두 분인데 이제 보수 계열은 더 많은 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당 공천이 필요 없는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진보 보수로 나눠갖고 후보들이 나오고 이후에 단일화 과정을 좀 네네네. 거쳐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보궐선거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단일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 내가 적임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룰을 적용받기를 원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뭐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보궐선거는 이제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낮고요. 네. 특히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지기 위한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이라든지 룰 싸움을 뭐 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보궐선거는 또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탄핵 이후에 이제 치러진다는 부분이 있고, 네. 현재 판결 시점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가 4월 2일 날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게 이제 대통령 그 보궐선거와 같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질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더 치열하게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어느 한쪽은 단일화가 되고 어느 한쪽 후보가 난립한다.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나오는 뭐 여론조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후보 단일화 문제는 2월 중순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후보 단일화로 시간을 너무 보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부산 교육 정책 뭐 이런 입장일 텐데 교육감의 비전을 확인할 시간이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그 부분이죠. 지금 벌써 보궐선거가 이제 되겠다라고 결정되고 그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시민 누구도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 그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정책적 비전을 내고 있는지는 아마 뉴스로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뭐 보선에 대한 시민 관심이 떨어지고 교육감 선거는 더 낮은 지지율 뭐 아니면 이제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보수 진보를 빼고 나면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진보는 맞는지, 이 사람이 진짜 보수는 맞는지, 뭐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는 맞는지, 이것조차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뭐 현안이라고 한다면 저수생 시대의 학력 인구는 줄고 지방의 경쟁력 떨어지고 있고, 또 학업 역량이나 대학 진학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던 교육청 이전 문제라든지 또 학교 감소에 따른 학교 활용 문제,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뭐 갈등이나 학교 폭력 문제, 또 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 이런 전환 현안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그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하는 예비 후보들이 어떤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추상적인 이야기만 뭐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정말 교육감 후보로서 적정하냐,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예비 후보자들이 단일화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런 정책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더 적임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떤 지지 세력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단일화 과정이 네. 각 예비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저 문제가 더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서 보면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게 후보 단일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선의 과정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유리한 룰 뭐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 단일화가 만약에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그 선거 공식 선거 기간 한 2주 정도 되는 그 선거 기간 동안 내놓는 정책을 과연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더군다나 그 어떤 누구의 반박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그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부산 교육의 바람직한 정책인지 이것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교육감 선거 직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초중고 자녀나 관련 일을 하지 않는 분들 같으면 이거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라도 이 교육감 후보들이 기본적인 뭐 초중고 교육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폐교 활용 문제라든지 평생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적 비전들을 내놔야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교육감 선거도 중요한 거구나 이런 인식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아마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정치권의 주장이 네.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교육감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육 자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교육 자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 보수, 진보, 특히 탄핵 정부가 맞물리면서 뭐 나는 보수도 아니다, 진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도 있고 심지어는 뭐 보수인데 뭐 중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진영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영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뭐 이렇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일부 후보들이 보이는 것들이 교육 책임자의 적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마다하지 않고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투표를 하셔야 될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런 좀 넓은 관점에서 교육감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후보 단일화 문제는 2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뭐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된다는 네.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소식은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이제 사실상 진행이 멈춰져 있는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촉구 움직임이 다시 추진된다고 하는데 어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국회 청원을 위한 출정식도 개최를 했습니다. 예, 지난 대선부터 시작된 희망고문 아직도 기대를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예, 국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취임 이후부터 2년이 넘게 어떻게 보면 그 진행됐지만 사실 결실을 맺지 못한 그런 정책이죠.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무산될 이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지역 상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불씨를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몸부림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청원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청원 절차는 우선 청원 등록을 위한 100인이 일단 그 찬성으로 기본 여건을 검토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원이 시작되고 나면 부산 시민들이 이제 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 위원회 회부가 되고 심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다 멈춰 있잖아요. 국회가 뭐 네네. 국회 청문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심도 있게 국회가 논의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조기 대선을 좀 고려하면서 여야 모두 좀 친기업 행보를 네. 보이고 있거든요. 여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고덕 변전소 방문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 협의를 네. 좀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K 방산 지원 그리고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시작된 거죠. 이제 기업 친화적인 뭐 정책들을 하겠다, 뭐 지원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여야가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가 지금 무역 전쟁에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 네. 우리는 지금 국정 공백 상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뭐 정부나 정치권 할 것 없이 제도나 법 개정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소위 논란이 되는 분야나 아니면 이제 주목받는 분야에 선거를 상정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금 방문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첨예하게 이제 첨예한 아젠다에 대해서만. 근데 이제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구체적 언급의 차이였지 이재명 대표도 후보 시절에 비싼 공약을 다 했습니다. 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부산의 경쟁력 강화를 뭐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암묵적 침묵을 해왔고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반대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정부 여당도 더 강력한 추진을 못한 점도 뭐 분명히 지적돼야 되지만 결국 선거 때 한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기업 행보 좋습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경쟁력 이런 부분을 위한 목소리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전이 됐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움직임 또 지역 사회의 어떤 뭐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관련 내용입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에어부산은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서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황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제 에어부산에서는 기내 보조 배터리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내 수화물을 일일이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별도 표식을 붙여서 이제 그 선반에 올릴 수 있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분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뭐 승객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뭐 예약 과정이라든지 발권 과정에서 수화물 검사에 대한 동의 절차도 거치겠다. 뭐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검토하게 된 이유가 현실적으로 이제 보조 배터리 또 리튬 배터리 관련된 전자기기를 탑승 금지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대폰이나 이런 거 다 들고 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따라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된다 안내 방송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3번으로 늘리고 객기 승문 훈련도 강화토록 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해서 일단 뭐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7일부터 시행을 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또 여전하고 사실 불편은 좀 커지겠지만은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강화 조치는 좀 불가피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고가 특정 항공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승객들 입장에서 기내 수화물을 탑승구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다. 굉장히 불편이 커지는 부분은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대신 항공사에서도 이제 빠르게 진 검사를 가능하도록 이제 조치를 하거나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적한 대로 지금은 사고가 발생 에어부산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하지만 항공기는 에어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이 탑승구 전체 수화물 검사를 위한 시설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닐 테고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시행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 대책도 내놔야 될 것입니다. 탑승구에서 보조 배터리를 분리하더라도 기내에서 만약에 제대로 관리 안 되면 그 사이에 승객이 놓고 얹어버리면 아무도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라도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봤을 경우에 결국 에어부산이 우선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자체 나아가서는 정부가 국토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